사실 프로파일러가 한 사회에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가 상당히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는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요, 범죄 사건이 발생을 하면 범행의 동기가 비교적 뚜렷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치정 또는 원한 이렇게 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타나는 표면적인 이유에 의해서 살인범죄가 저질러지고 발생을 해왔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수사 방향을 설정하는 것에 큰 무리가 없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90년대를 넘어가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굉장히 중요한 범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는 소위 자신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감정을 마구 불특정한 다수를 대상으로 표출하는 묻지마 무작위 범죄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자들이 바로 소위 지존파, 막가파, 온보현 이런 자들이 나타나서 범죄를 저지르죠. 자, 이렇게 되니까 범죄 현장에는 많은 증거들을 남기지 않게 됩니다. 연속되는 또는 연쇄적인 범죄를 이어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범행을 은폐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어떤 자들이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무차별 사람들을 공격하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결국 프로파일러가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프로파일러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여러 방송이나 또 언론을 통해서 범인이 체포되고 난 이후에 그들과 면담을 해서 심리를 분석하고 또 범행의 동기를 찾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작업은 프로파일링의 가장 마지막 작업입니다. 가장 먼저 범죄 현장에 나가서 CSI와 함께 현장에 나타난 증거들을 살펴보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면 CSI가 지문, DNA, 또 발자국, 족흔적 이런 눈에 보이는 물리적 증거들을 수집을 해서 범인을 추적을 하는 단서를 찾는다면 프로파일러들은 왜 이 집을 선택했는지 또 발자국의 방향은 어느 쪽으로 향해 있는지 공격의 방식은 어떠했는지 이런 범죄자의 행동을 분석함으로 해서 왜 이 집을 침입하고 피해자를 어떤 상태에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범행의 동기는 또 이렇게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 정보를 종합해서 수사팀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프로파일러들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좀 막연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선생님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저 바다에 떠 있는 오징어 잡이 배들을 한번 연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징어 잡이 배들은요, 여러 척의 배들이 모여서 환하게 불을 밝히고 밤늦은 시간과 새벽에 오징어를 잡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징어가 불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부들이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약전이 쓴 자산어보를 보면 그렇게 여러 척의 배들이 불을 환하게 밝히고 있으면 오징어의 먹이가 되는 작은 새우나 플랑크톤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이걸 잡아먹으러 온 오징어를 어부들이 잡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그 대상이 갖고 있는 특성이 무엇인가, 오징어가 갖고 있는 특성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어떤 방식으로 전략적으로 범인을 체포할 것이냐, 이 오징어를 잡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프로파일러의 역할들은 이런 이 대상, 소위 연쇄범죄를 저지르는 사이코패스들, 또 소시오패스들, 이런 살인범죄자들, 또 연쇄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자들, 방화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을 유형화시키고 그들의 특성을 분석해서 범죄 현장에서 그 특성들을 찾아내고 수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우리 사회가 그만큼 복잡해지고 범죄가 다양하고 진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90년대를 넘어서면서 한국 사회가 직면한 범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결국은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 이런 자들이 연쇄적으로 정말 무고한 우리 시민들을 무차별 공격하는 이런 범죄가 정말 한국 사회를 안타깝게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유영철과 정남규는 2000년대 초반에 범행을 저질렀지요. 심지어 그 범행을 저지르는 시기가 같이 겹쳐 있는 기간도 있었습니다. 유영철이 체포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정남규는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의 범행 수법을 보면 집집마다 침입을 하거나 또는 늦게 일을 마치고 귀가한 여성을 따라가서 무차별 공격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이 자들은요, 강력범죄자가 아니고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비열한 범죄자일 뿐입니다. 그들은 절대 강력한 자들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선량한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은요, 분명히 그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07년도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강호순의 범죄를 보면 벌써 그 짧은 기간 안에 범죄의 수법이 진화되었습니다.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범행을 저지르던 수법에서 이제는 교묘하게 자신의 영역 안으로 유인을 하거나 또는 피해자를 교묘하게 속여서 자신의 차로 이동을 하면서 범행을 저지르는 소위 상황을 이용한 범죄로 진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요, 굉장히 선량한 많은 분들이 우리 갖고 있는 우리의 한국 사회 문화에서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을 상당히 무례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런 호의적인 제안에 당연히 내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적절한 선에서 그런 상호작용을 하기를 원하기도 하죠. 이렇게 범죄자들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선량하고 정상적인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자신의 통제하에 놓고 자신의 환상을 이루기 위해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에 강호순이가 결국 체포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거의 10여 년간 한국 사회는 연쇄살인범이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지점은 연쇄살인범, 소위 범죄를 저지르는 의도를 가진 사이코패스들이 과연 모두 사라졌느냐? 결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스스로의 안전망을 구축을 해서 결국 많은 국민들의 국민의식이 높아지면서요, 어떤 위험한 상황이 되면 많은 분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영상이나 사진을 찍어서 제보를 하기도 하고요, 또 CCTV나 블랙박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런 안전망들의 구축, 그 다음에 수사력의 향상, 과학의 발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모여서 연쇄 범죄를 빨리 차단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사건들이 소위 가스라이팅, 또 그루밍 성착취 범죄, 이런 용어들입니다. 이 가스라이팅과 그루밍 성착취 범죄는요, 유사하지만 상당히 결이 다른 형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은요, 뭔가 잘못됐다 또는 뭔가 잘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끝없이 피해자한테 주지시킴으로 해서 자신의 의도대로 피해자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범죄 행동입니다. 심지어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사람을 살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서적인 학대와 또 심리적인 취약한 부분들을 파고드는 범죄로 우리 사회는 진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자들이 결국 소위 N번방이라고 하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자들입니다. 조주빈과 같은 자들이 나타났다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주빈의 범죄가요, 단순히 디지털 성착취 범죄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이코패스는요,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성격이나 성향과 비슷합니다.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남을 조종하고 통제하고 또 자신의 목적에 맞게 상대방을 움직이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대부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나 사회적 관계에서 내 의도대로 상대방이 따라주기 하기 위해서 설득을 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자 상대방을 조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정상의 범주 안에 우리는 들어있는 것이고요. 범죄를 저지르는 사이코패스의 성향들은 그보다 훨씬 더 뛰어넘어서 심지어 내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때때로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사람을 살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사이코패스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묘하고요. 순식간에 사람들을 자기 통제 안에 넣게 합니다. 부지불식간에 자기도 모르게 심부름을 시키고요. 상당히 주의 깊게 자신한테 끌려가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스라이팅 등 그루밍 성착취 범죄든 이런 사이코패스들이 범죄를 저지를 때는요, 대부분 피해자들이 내가 지금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현대사회의 범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물론 강력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지만 경제범죄나 또 지능범죄, 이런 그 범죄 유형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많은 이제 수사 요청들이 옵니다.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도의 다에게 사기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나 경제 범죄, 그리고 기업 내에서 어떤 아주 중요한 정보를 유출하는 이런 범죄들 체포하고 나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제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자들의 심리를 좀 분석해달라, 이런 요청을 받고 제가 가보기도 하는데요. 그런 현장에 가보면 사실은 이자들이 바로 사이코패스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자들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관념은요, 한 집안의 재산을 교묘하게 속여서 전부 편취합니다. 사기범죄를 저지르죠. 그리고 나서 이 한 집안의 가장이 너무나 좌절한 나머지 온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죽으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 어리석게도 나한테 사기를 당하고 재산을 편취당한 것이지 내가 죽으라 그랬나? 나는 죄가 없어. 그냥 먹고 살려고 사기를 좀 친 것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그야말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사이코패스의 전형입니다. 그 자들은 조금 더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요, 동정심을 갖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늘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리석은 피해자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비난합니다.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과연 사기범죄를 당한 사람 피해자들한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욕심내다가 그랬구나. 어리석게도 그걸 또 왜 확인하지 않고 그렇게 됐어? 라고 하는 말은요, 피해자들한테 할 말이 아니고 우리 사회는 분명히 가해자를 비난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 이 자들은요, 누구라도 그런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누구도 그런 피해를 벗어날 수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난해야 될 것은 늘 가해자이어야만 하고요. 이런 관념들을 많이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스라이팅이라든지 사이코패스 범죄, 그루밍 성착취 범죄는 이제 디지털 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조주빈의 사건이 왜 일반적인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냐 하면, 자, 사이코패스에 대한 설명을 방금 드렸다시피요. 피해자들을 선정을 해서 스스로 성착취물을 만들게 하거나 엄청난 위협과 협박을 통해서 그들을 조종합니다. 자, 어떤 발단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사회를 지켜간다는 것은요, 강력범죄에서 우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N번방의 시작은 개인정보의 유출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보호해야 될, 또 서로 간의 안전을 위해서 보호되어야 될 것들이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기본적인 질서들입니다. 이렇게 유출된 정보들은요, 범죄자들의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N번방의 조주빈은요,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을 해서 그들에게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절박한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벗어날 수 없는 절박한 심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의미를 합니다. 경제적으로든 또 심리적으로든 굉장히 절박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위협을 합니다. 자, 너의 가족과 친구와 지인들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내가 모두 다 알고 있다.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면 오늘 저녁에 너를 찾아가서 해칠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를 해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요, 그 당사자인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저녁에 누군가 나를 해치러 올 것 같습니다.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자들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면 너의 가족, 그리고 친구, 네가 사랑하는 누구라도 너 때문에 끔찍한 피해를 당할 것이야. 라는 실체가 없는 위협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개인을 너를 공격할 거야 라고 하는 위협도 상당한 두려움과 공포가 형성이 되지만, 나로 인해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 친구, 지인들이 언제 어느 순간에 끔찍한 일을 당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두려움을 만들게 합니다. 자,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요, 그 자는 성착취물을 판매하고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사이코패스가 할 수 있는 범죄는 다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피해자들은 결국 너무나 좌절한 나머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지요. 자, 이자는요, 자기가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처럼 찾아다니고 침입하지 않았지만 사람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살인과 성착취물의 제작과 배포, 그리고 금전적인 이득, 이것이야말로 사이코패스가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범죄의 집합체입니다.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 우리 이 현대사회의 범죄에서 과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이자들의 공통된 특징은 사람들의 공포와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실체가 없는 것에 대한 우리의 불안을 이용하는 범죄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서 늘 불확실한 미래를 스스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서로 간의 공감 또는 지지가 사실 본질적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첫걸음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단속해야 될 것이 문단속, 창문을 잘 잠그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잘 단속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회 경제적인 문제들, 현실적인 문제들, 정치적인 문제들이 결국은 범죄자들이 교묘하게 이용하게 되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범죄의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의 마음 단속을 잘 해야 되는 이런 때가 드디어 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울감을 느끼거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혼자만의 고민, 고독, 이런 고립들은요, 스스로도 굉장히 괴롭지만 이런 고립 속에서 우리는 정말 왜곡된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의 달콤한 한마디에 나의 인생을 맡길 수도 있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 현대사회 범죄의 특징입니다. 범죄의 흐름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그걸 통해서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범죄는 어떤 특성이 갖고 있는가를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 단속을 잘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내가 힘들 때 상대방도 힘들다라는 것을 같이 공감하고 서로 지지해 줄 때 결국 우리는 서로를 범죄 피해자로 빠지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